서울의 심장부 K퓨처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연례자선 갈라 행사의 밤 K퓨처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 대표는 연단에서 막 내려온 참이었다. 그의 깔끔한 턱시도, 재킷은 흠잡을 데 없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을 맨주먹으로 일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만의 냉철함과 전략으로 K퓨처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격의 명사들의 아첨 어린 찬사가 그를 향해 쏟아졌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당겨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잘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칭송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혹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연회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려 애썼지만 지훈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그들의 접근을 우아하게 차단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K퓨처의 다음 분기 실적과 다가오는 이사회에서의 전략 발표뿐이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비즈니스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강 대표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이번 자선 기금 목표액 달성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 중년의 정치인이 기름진 목소리로 다가왔다.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찬이십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잠시 이 갑갑한 공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지훈은 수행 비서에게 눈짓을 보낸 뒤 연회장 구석에 위치한 VIP 전용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 손님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직 이 순간만이 그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피로감이 몰려왔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해외 출장과 인수 합병건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훈은 VIP 전용 화장실에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섰다. 아는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대리석 인테리어가 차가운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제어된 표정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동자.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아는 K퓨처의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숫자들과 보고서들을 잠시나마 잊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뒤쪽을 바라보았다. 화장실 칸막이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그 앞에 3명의 작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마치 어른의 옷을 축소해 놓은 듯했다. 아이들은 그를 등지고 거울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지훈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VIP 화장실은 성인 남성 전용이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도 3명이나 이곳에 들어와 있단 말인가. 그는 경호팀의 실수를 질책하려 입을 열려던 찰나 아이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첩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머지 두 아이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3명의 아이들, 3쌍둥이. 그리고 그 3명 모두가 자신과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약 4살에서 5살 정도로 보였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이들은 거대한 어른, 즉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남자의 등장에 놀란 듯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하게 서려 있었다. 가장 왼쪽에 서 있던 아이가 용감하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질문은 지훈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망칫소리 같았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적대적 M&A의 위협 속에서도, 이사회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그는 늘 냉철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자신과 이렇게까지 닮았는가?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혹시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인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스캔들인가? 하지만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은 그런 의심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나왔던 화장실 칸막이 문이 다시 한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훈의 모든 신경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수년 동안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찾듯 다급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화장실 중앙에 얼어붙은 듯 써 있는 지훈과 마주쳤다. 한서연, 그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던 여자. 그녀는 예전의 풋풋함 대신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지훈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지훈을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서연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3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강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라졌던 첫사랑과 자신을 쏙 빼닮은 3 아이들을 동시에 마주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훈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라고, 내 아이들이라고. 연 회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문틈으로 아련하게 새어 들어왔다. K퓨처의 완벽한 CEO 강지훈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화장실 거울 앞에 그렇게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내 아이들이라고. 화장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내 아이들이라고 라는 외마디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몸은 수년간 훈련된 위기 대응 본능에 따라 먼저 움직였다. 그는 이 상황이, 이 충격적인 만남이 K퓨처 그룹의 연례 행사가 열리는 호텔 한복판, 그것도
VIP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인지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서연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팔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혼란이 아닌 모든 감정이 제거된 차가운 강철음이었다. 그는 세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엄마의 팔목이 낯선 남자에게 잡힌 것을 보고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엄마. 가장 용감해 보였던 아이 하준이 소리치며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아이가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조용히,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는 서연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마침 순찰 중이던 그의 개인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낯선 여자,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강 대표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다. 대표님, 지우는 그들의 질문을 손짓으로 막았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이 구역 전체를 통제해.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개미 한 마리도 접근시켜선 안 된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경호원들은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정이를 꺼내들며 복도를 차단했다. 지우는 서연과 아이들을 이끌고 바로 옆에 있는 비상 대기실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오직 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음과 보안이 완벽한 개인 휴식 공간이었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작동하자 바깥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제야 지훈의 소나귀에서 팔목을 빼내고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새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의 등 뒤에서 지훈을 훔쳐보았다. 지훈은 턱시도 재킷의 단추를 풀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충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냉혹한 CEO의 날카로운 분석안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방중앙의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아. 그리고 설명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수없이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이렇게 차갑고 절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 방 안에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1인용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지우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시작은 6년 전 네가 사라진 날부터지.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스며 있었다. 그가 평생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자, 그리고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사라진 여자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몸이 다시 떨려왔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뜨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협박을 받았어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망가뜨리겠다고 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 아버지가 평생 일군 K퓨처를 무너뜨리겠다고.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그는 자신의 주변에 적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자신을 상대로 그런 협박을 할 수 있는 자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당신을 떠나고 몇 주 뒤에야 알았어요.
아이들이 생겼다는 걸. 그녀는 등 뒤에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새쌍둥이였어요. 지훈 씨, 난 너무 무서웠지만 이 아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 아이들이니까.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6년 전 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잠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났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인지 수없이 의심하고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아이들을 혼자나 길렀다는 말은 그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었다. 하준이, 하연이, 하민이에요. 서연이 아이들을 하나씩 불렀다. 인사드려. 저분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그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조금씩 고개를 내밀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핏줄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강력한 증거였다. 그래서 6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건가? 지훈이 물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그 협박범들이 이제 와서 사라지기라도 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공포가 서렸다. 아니요, 그 반대예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계속 도망 다녔어요.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가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K퓨처만큼이나 거대한 힘을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결국 찾아냈어요. 일주일 전 우리가 머물던 안전가옥이 발각됐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그들이 아이들을 이용해 당신을 협박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영원히 빼앗아가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당신이라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적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오늘 밤 이 호텔로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정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서 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했어요. 당신을 만나야 했으니까 어떻게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서성였다. 수많은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재조립되었다. 6년 전의 협박범, K퓨처를 무너뜨릴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노리는 자. 이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막 입을 열어 그 협박범의 정체를 물으려던 순간이었다. 엄마 배고파. 등 뒤에 숨어있던 여자아이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뒤이어 하민이도 칭얼거렸다.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 아이들은 이 긴박한 어른들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 값싼 재킷, 그리고 겁에 질린 눈망울이 그의 가슴을 쳤다. 그들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은 K퓨처의 정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동안 자신의 아이들은 어두운 도피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개인 비서인 김민준 실장에게서 다급한 호출이 왔다. 지훈은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눌러 통화를 연결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알 수 없는 괴한들이 호텔 보안망을 뚫으려고 시도 중입니다. VIP 구역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의 말이 사실이었다. 적들은 이미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그들은 서연과 아이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놈들이 몇 명이지?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전문 용병들로 보입니다. 저희 경호 인력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 실장과의 대화를 듣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온 거야. 지훈은 단말기를 끊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K퓨처의 수장이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질문은 나중에 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김민준 실장에게 다시 연결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플랜 B를 가동한다. 헬리포트로 차량을 대기시켜 5분 안에 출발한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떤 혼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적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겁먹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아이들을 향해 몸을 낮췄다. 하준, 하은, 하민. 아빠다.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아주 재밌는 놀이를 할 거다. 절대 아빠 손 놓치면 안 돼. 강지훈의 뇌는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절박한 고백과 김민준 실장의 긴급 보고가 교차하며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도출했다. 적들은 호텔 연회장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서연과 아이들을 노리고 이 행사를 기회로 삼아 침투한 것이다. 하준, 하운, 하민. 지훈은 아이들을 향해 몸을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 이건 비밀 임무야. 아주 조용히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해. 할 수 있지.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아빠라는 단어와 비밀 임무라는 말에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다. 하은이와 하민이를 부탁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덩치가 큰 하준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차가운 결의와 묘한 안정감을 동시에 느꼈다. 지훈은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무서워도 울면 안 된다. 넌 장남이니까. 그는 방금 전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복도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그의 개인 경호팀장이자 가장 신이 많은 부하 김민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전투 모드에 돌입해 있었다. 김 실장은 지훈의 품에 안긴 아이와 그 뒤에 선 서연,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대표님,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들이 VIP 엘리베이터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정문과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연회장의 음악 소리는 이미 비명과 경보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뜻이군. 플랜 B는 헬리포트는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들은 우리가 위로 도망칠 거라 예상할 겁니다. 김민준이 지훈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루트 시그마를 준비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루트 시그마는 호텔 건축 당시 그가 개인적으로 설계에 포함시킨 비상 탈출로였다. 가자.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민준과 2명의 경호원이 삼각형 대형을 이루며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화려한 복도를 지나 직원 전용 구역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소 도구함처럼 보였지만 지훈이 벽의 특정 지점을 누르자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리며 금속으로 된 통로가 나타났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이곳은 화려한 호텔의 이면 차가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그들은 비상 계단을 통해 쉴 새 없이 아래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이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숨죽이고 있었고 서연은 넘어지지 않으려 두 아이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지우는 하준이를 안은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장섰다. 지하 4층 일반 주차장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비밀 차고에 도착했다. 김민준이 원격으로 잠금을 해제하자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며 완벽하게 정비된 검은색 방탄세단 2대와 SUV 1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K퓨처의 핵심 임원들만이 아는 비상 대피소였다. 놈들이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다. 김민준이 이미 SUV 운전석에 올라타며 지훈에게 소리쳤다. 대표님, 어서 세단으로 제가 앞을 막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은 K퓨처의 공식 경호 차량을 노릴 거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두 번째 세단으로 밀어 넣었다. 김 실장, 자네와 경호팀은 SUV와 첫 번째 세단을 타고 정문 방향 동쪽으로 이동해 최대한 요란하게 놈들의 주력 부대를 유인해. 김민준은 경악했다. 대표님,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제 임무는 대표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임무는 내 가족을 지키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 이제 알겠나 놈들은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 내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해. 그는 김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자네는 놈들의 눈을 돌려. 나는 반대 방향 서쪽으로 빠져나간다. 30분 뒤에 안전가옥에서 합류한다. 김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김민준과 경호팀이 탑승한 2대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차고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주차장 출구 쪽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총성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차궤는 지훈과 서연 그리고 세 아이만 남았다. 지훈은 운전석에 올라탔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하준이는 조수석에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다. 지훈은 조수석의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전벨트 매, 꽉. 하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벨트를 찾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지훈은 말없이 손을 뻗어 벨트를 채워주었다. 지훈은 호텔의 메인 출구가 아닌 폐기물 처리장으로 위장된 비밀 통로로 차를 몰았다. 묵직한 방탄 차량이 어두운 통로를 조용히 빠져나가자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뒷골목으로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니. 지훈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이 빠져나온 골목길 양쪽에서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나타났다. 놈들은 김민준의 양동작전에 속지 않았다. 혹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이었다. 젠장 지훈은 KP유처의 CEO가 아닌 거친 용병처럼 욕설을 내뱉으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방탄세단이 엔진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꽉 잡아 지훈의 외침과 동시에 뒤따르던 SUV가 무섭게 거리를 좁혀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지훈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쳤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후계자 과정을 거치며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에게 생존 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 탄 운전대였다. 광저에 뒤따르던 SUV 중 한 대가 결국 세단의 뒤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서연의 비명이 차 안을 갈랐다. 엄마, 혜운이와 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사이드 미러로 상대 운전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검은색 복면을 쓴 살기로 가득 찬 눈이었다. 놈들은 지훈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SUV 한 대가 다시 한번 충돌을 시도하며 옆으로 바싹 붙었다.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상대 차량이 자신을 앞지르려는 순간 운전대를 격렬하게 꺾어 SUV의 측면을 들이받아 버렸다. 깨끼끼기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SUV가 균형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머지 한 대의 SUV가 여전히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쪽 교차로에서도 새로운 검은색 차량 2대가 합류하며 그들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고 있었다. 지훈 씨, 어떻게 해요? 서연이 절규했다. 지훈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눈은 전방의 교차로와 백미러 속의 적을 빠르게 훑었다. 이대로 가다간 사방이 막힌 교차로에서 고립될 터였다. 그는 다가오는 교차로의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모든 차가 멈춰 섰다. 지훈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밟았다. 하준 머리 숙여. 그가 소리치는 동시에 차는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했다. 좌우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다. 하지만 지훈의 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대신 그대로 인도를 향해 운전대를 꺾었다. 방탄세단이 보도블록을 부수며 인도로 뛰어올랐다. 거리를 걷던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차는 노천 카페의 테이블들을 박살내며 좁은 인도를 질주했다. 뒤쫓던 SUV들은 감히 인도로 따라 들어오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우왕좌왕했다. 지훈은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아넣었다. 그는 서울의 지리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몇 번의 급격한 코너링 끝에 차는 거대한 재래시장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차의 시동을 껐다.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놈들의 차량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핸들의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노리는 세력은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는 거대하고 전문적인 적이었다. 재래시장의 어두운 뒷골목에 드리워진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지훈은 방탄세단의 시동을 끈 채 외부의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놈들은 그들을 놓쳤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한서연이 뒷좌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운이와 하민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흐느꼈고 조수석에 앉은 하준이는 입술을 굳게 깨문 채 충격으로 굳어버린 아빠 강지훈의 옆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지훈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세 사람을 확인했다. 공포에 질린 서연과 그녀의 낡은 재킷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려 애쓰는 첫째 아들.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대표님, 후계자, 경영자로만 불려왔다. 아빠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관자놀이를 강하게 눌렀다.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들은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즉시 K퓨처의 비상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김 실장 위치는? 대표님, 무사하십니까? 저는 지금 양동작전 수행 후 약속된 지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놈들, 보통이 아닙니다. 최소 3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플랜 C로 변경한다. 지금 즉시 더 헤이븐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켜 10분 내로 진입한다. 김민준의 숨먹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더 헤이븐은 K퓨처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그 존재를 아는 강지훈 개인의 비밀 벙커이자 최첨단 세이프하우스였다. 지훈은 통화를 끊고 차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스텔스 모드였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곳은 아주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해.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차는 어둠을 틈타 유령처럼 뒷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버려진 물류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차가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진입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거대한 강철문이 겹겹이 열리고 차는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지하 벙커의 차량 엘리베이터에 정확히 안착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건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새 그 자체였다. 와, 하준이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내리게 했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 그는 보안 콘솔로 다가가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펜트하우스 전체에 방탄유리가 불투명하게 변하며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아이들을 챙겼다. 아이들이 씻고 좀 쉬어야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플 거예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완벽한 벙커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자동화 주방으로 향했다. 일단 뭐라도 먹여야지. 그는 시스템에 명령을 내려 따뜻한 우유와 간단한 수프를 준비시켰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호화로운 욕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는 동안 아이들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는지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웠어. 아까 그 아저씨들 나쁜 사람들이야.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다 끝났어. 이제 아빠가 우릴 지켜주실 거야. 아이들이 간단히 씻고 나오자 지우는 이미 식탁에 따뜻한 수프와 우유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들은 허겁지겁 수프를 마시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새 아이가 도망자의 모습으로 겨우 수프 한 그릇에 안도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아이들은 극심한 피로에 지쳐 거대한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다. 하준이는 잠드는 순간까지도
동생들 앞을 가로막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아이들 위를 덮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어설펐지만 그 손길에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성애가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잠든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제 말해. 지훈이 입을 열었다. 모든 걸.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이제는 불투명하게 변해버린 창문을 바라보았다. 6년 전 당신이 K퓨처의 후계자로 공식 임명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6년 전의 공포를 다시 겪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제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의 빈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찍힌 사진들도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당신 곁에 머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유일한 감정적 약점이라고. 지훈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놈의 이름이 뭐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 아버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비자금 문제를 터뜨리겠다고 했어요. K퓨처는 당신 손에 닿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가 준 돈을 받고 당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그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 돈을 모두 돌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어두운 유산이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것이었다. 그 후로 5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가며. 하지만 그들은 귀신같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아이들이 당신과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들은 왜 지금 당신을 쫓는 거지? 6년 전에 이미 목적을 달성했는데. 지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아이들 때문이에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이제 K퓨처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요. 그는 아이들을 강지훈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치명적인 스캔들로 이용하려 해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분, 경영권, 모든 것을요. 만약 당신이 거부하면 아이들을 해칠 거라고 했어요.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오늘 호텔에 간 건 그들의 협박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직접 이 추악한 스캔들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약점까지. 지우는 숨막히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 남자, K퓨처를 삼키려 하는 남자, 내 모든 것을 아는 남자. 그게 누구지?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끔찍하다는 듯이. 말해 한서연, 지훈이 외쳤다. 당신과 내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놈의 이름이 뭐냐고. 서연은 눈을 감고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속삭였다. 박태수, K퓨처 부회장, 당신의 사촌이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펜트하우스에 완벽한 공기청정기가 만들어내는 백색 소음마저 멎는 듯 됐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태수.
늘 온화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자신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이자 핏줄. 아버지가 일군 K뷰처를 반으로 쪼개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야심가. 그가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지우는 서연을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불투명했던 유리를 다시 투명하게 바꾸었다. 서울의 야경이 다시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이제 그 야경은 그에게 부와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켜야 할 가족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적들이 꿈틀대는 전쟁터였다. 박태수.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이 더 헤이븐의 강철, 문 안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을 무렵 한강의 반대편 K퓨처 타워와 경쟁하듯 솟아오른 JN 타워 최상층에서는 박태수 부회장이 불쾌감으로 가득 찬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모던하고 절제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짙은 마호가니, 원목과 황금색 장식으로 치장되어 권위적이고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실패했다고 고작 여자 하나와 어린애 셋을 놓쳤단 말인가. 박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의 보고를 하던 최 실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최 실장은 박태수의 수족으로 K퓨처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 조직의 책임자였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질렀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강지훈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개인 경호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정예였고 그가 호텔에 비밀 탈출로까지 만들어 뒀을 줄은. 박태수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강지훈. 그는 그 이름을 경멸하듯이 읊조렸다. 박태수에게 강지훈은 언제나 눈의 가시였다. 자신보다 어렸고 자신만큼 절박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회장님의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존재였다. 박태수는 자신이 K퓨처의 성장에 훨씬 더 기여했다고,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회사를 키웠다고 자부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 너머로 K퓨처 타워의 불빛이 그를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다. 늘 깨끗한 척 고결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그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군. 그는 6년 전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를 기억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지훈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 박태수는 처음부터 한서연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약점을 이용해 서연을 협박했고 그녀를 지훈에게서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지훈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임신한 채로 사라졌다는 것을, 그것도 새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이 신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의 원래 계획은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한서연과 아이들을 적당히 압박하며 도망다니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강지훈의 얼굴을 완벽하게 빼닮을 때까지, 그리고 강지훈이 K퓨처의 왕좌에 올라 가장 빛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오늘 밤 자선 갈라 행사가 바로 그 D-데이였다. 박태수는 한서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강지훈 앞에 나타나 당신 아이들이라고 폭로하라고. 만약 거부하면 아이들의 목숨은 없다고 협박했다. 그의 계획은 호텔 연회장에서 수많은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강지훈의 숨겨진 아이들,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완벽하게 포장된 CEO 강지훈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다음 주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태수 자신이 준비한 K퓨처의 비상경영 안건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될 터였다. 그는 강지훈이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스캔들과 동시에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틀어졌다. 한서연은 그의 명령대로 강지훈 앞에 나타났지만 호텔 화장실이라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에서였다. 그리고 강지훈은 예상처럼 무너지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며 자신의 정예병력으로 그들을 빼돌렸다. 박태수가 서울 시내에 풀어놓은 용병들은 강지훈의 양동작전에 휘말려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그 깨끗한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박태수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강지훈을 과소평가했다. 늘 법과 원칙을 따지던 이상주의자처럼 굴던 사촌 동생이 실제로는 자신만큼이나 철저하게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강지훈의 그 냉철함은 연기가 아니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강 대표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스캔들로 이용하려던 계획은 박태수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계획이 바뀌었을 뿐이다. 최 실장, 박태수는 다시 집무실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래, 강지훈이 아이들을 알게 됐지. 그건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스캔들용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칼퓨처의 잠재적 후계자가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오싹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강지훈이 그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순간 내 자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그놈은 가족이라는 약점을 얻었지만 동시에 후계자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테니까. 박태수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K퓨처는 자신의 것이 되어야 했다. 그는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원래 계획은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지.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박태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플랜 B로 전환한다. 최 실장은 그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되묻지 못했다. 박태수는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껐다. 강지훈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 아닌가. 그가 자신의 손으로 그 가족을 잃게 만들어야지. 그게 그 오만한 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다. 그는 최 실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움켜쥐었다. 강지훈이 숨긴 더 헤이븐이든 뭐든 당장 찾아내. 찾아내서 어떡할까요? 최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태수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더 이상 납치는 필요 없다. 한서연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위협이야. 그는 최 실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모두 제거해.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말고. 강지훈이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도록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문의 모든 것을 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박태수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는 강지훈은 결국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데어 헤이브운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한 강지훈은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박태수라는 이름이 남긴 배신감으로 들끓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그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뒤편 넓은 거실의 임시 침상에서 한서연은 아이들을 껴안은 채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계속된 긴장 속에서도 엄마의 품 안에서야 겨우 안식을 찾은 듯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하준이, 혜은이, 하민이. 지우는 그 이름들을 속으로 되뇌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 박태수. 그 이름은 단순한 경쟁자나 야심가를 넘어 이제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려 한 적이 되었다. 박태수는 강지훈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건드렸다. 지훈은 그동안 K퓨처의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을 체스게임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 판을 엎고 무기를 들어 그의 아이들을 겨눈 것이다. 지훈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공격하고 쟁취하는 자였다. 그는 더 헤이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K퓨처의 공식적인 CEO 사무실이 아닌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사령부였다. 그는 보안 콘솔에 앉아 암호화된 통신 라인을 열었다. 화면에 피곤하지만 강철처럼 경직된 김민준 실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어젯밤 지훈의 명령대로 양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금은 또 다른 안전 가옥에서 대기 중이었다. 대표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놈들이 용병들이었다는 건 안다.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 배우가 박태수 부회장이라는 것도. 김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이제부터 방어는 끝났다, 김 실장. 방역을 시작한다. 지훈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금 즉시 섀도우넷을 가동해. 섀도우넷은 강지훈이 K퓨처의 공식적인 감시망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오직 지훈에게만 보고했다. 박태수의 모든 것을 캐내. 지난 10년간의 금융거래, 통화 내역, 사적인 만남, 이메일.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마. 그가 6년 전 한서연 씨를 협박할 때 사용했던 카드가 선대 회장님의 비자금 문제였다. 지훈은 이 말을 하며 쓴맛을 느꼈다. 우리 법무팀, 아니 가디언 팀에게 연락해. 그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라고 해. 박태수가 그것을 단순 협박용으로만 썼을 리가 없다. 그 역시 그 돈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커. 가디언 팀은 K퓨처의 공식 법무법인이 아닌 강 회장 가문의 어두운 문제들을 처리해온 진정한 상어들이었다. 김민준의 눈이 빛났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태수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K퓨처의 공식 네트워크는 절대 사용하지 마. 이것은 그룹의 일이 아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전쟁이다. 통신을 끄는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에 팽팽한 긴장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잠에서 깬 하준이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아이의 눈을 마주한 순간 강지훈은 자신이 수십 명의 이사진 앞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를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일어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갈라졌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용기를 낸 듯 물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어젯밤의 혼란 속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CEO로서의 화법은 이 상황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준이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그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왔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게 돼서. 그때 하은이와 하민이도 잠에서 깨어 나 하준이 뒤에 숨어 그를 훔쳐보았다. 혜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멀리 아주 바쁜 곳에 있다고 했는데.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그를 원망하는 대신 그저 바쁜 사람이라고만 말해준 것이다. 이제 안 바쁠게. 지훈이 충동적으로 말했다. 그 말의 무게를 그 자신도 가늠하지 못한 채였다. 바로 그때 서연이 일어났다. 그녀는 지훈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어젯밤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이 배고플 거예요. 그녀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우는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를 깨달았다. 그는 즉시 최첨단 주방으로 향했다. 필요한 건 뭐든 시스템에 말하면. 그는 자동화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지만 그곳의 메뉴에는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것이라고는 유기농 영양 주스뿐이었다. 이런 젠장.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요새가 가진 결함을 발견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그곳에는 손님 접대용 고급 치즈와 와인, 그리고 그가 마시는 미네랄 워터뿐이었다.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계란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아이들은 계란 요리를 좋아해요. 지우는 그제야 비상식량고를 떠올렸다. 그는 벽면의 패널을 조작해 식량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다행히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진공 포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란과 우유, 약간의 채소를 꺼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방에 섰다. 6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그들의 공간에는 로맨틱한 감정 대신 어설픈 동거인 같은 어색함만이 감돌았다. 서연이 계란을 풀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다가왔다. 엄마 나 스크램블 에그 아이가 하민이가 외쳤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구축한 수백억 원짜리 최첨단 벙커 안에서 6년간 도망다닌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주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평화, 박태수가 부수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리 줘요. 내가 할게. 지훈이 서연의 손에서 프라이팬을 빼앗듯 들었다. 그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었다. 결과는 끔찍했다. 계란은 순식간에 타버려 검은 덩어리가 되었다. 팝, 하준이가 웃음을 터뜨리려다 황급히 입을 막았다. 혜연이와 하민이도 키득거렸다.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인수합병 협상 테이블에서도 붉어진 적 없는 얼굴이었다. 서연이 그의 손에서 프라이팬을 다시 가져갔다.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K퓨처의 CEO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였다. 그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서연이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따뜻한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식탁에 달려들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훈은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할 시간을 가졌다. 하준이는 마디답게 동생들을 챙기며 음식을 나눠주었다. 그 모습에서 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혜은이는 호기심 많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 하민이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음식을 먹다 말고 지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빠도 먹어. 하민이가 자신의 토스트 조각을 그에게 내밀었다.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가 주는 토스트 조각을 받아들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의 감촉. 그는 그것을 천천히 입에 넣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강렬한 맛이었다. 아빠. 그는 이제 이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손목시계형 단말기가 조용히 진동했다.
김민준의 보고였다. 쉐두넷이 첫 번째 성과를 찾아냈다. 지우는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재로 들어갔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박태수가 지난 3년간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퓨처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에코바이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자금이 새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에코바이오 프로젝트는 박태수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업이었다. 그는 그 프로젝트를 자신의 비자금 창구로 쓰고 있었던 거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이미 추적 중입니다. 대부분 유령 회사를 거쳐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용병들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 계속해. 지훈은 통화를 끊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불안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박태수와의 싸움은 이제 K퓨처의 경영권이나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네오헤이븐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듯 했다. 강지훈에게는 전략을 가다듬을 시간을, 한서연과 아이들에게는 지난 5년간 누리지 못했던 찰나의 평화를 선사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전조에 불과했다. 박태수는 강지훈과 아이들의 행방을 놓친 이후 며칠간 미친 듯이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더 헤이븐은 강지훈이 K퓨처의 모든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해 만든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요새였다. 자신의 정예의 용병들과 K퓨처 내부의 정보망까지 동원해도 강지훈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자 박태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강지훈을 과소평가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그저 깨끗한 후계자인 줄로만 알았지. 자신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비밀 조직 섀도우넷과 요새, 더 헤이븐까지 갖추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쥐새끼 같은 놈이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박태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기물을 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강지훈을 협박하려던 플랜 A도 그들을 제거하려던 플랜 B도 모두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하나뿐이었다. 강지훈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박태수는 K퓨처의 홍보팀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언론사와 온라인 여론 조작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카드를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다. 증거 아이들과 그의 손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을 택했다. 바로 그날 오후 증권가를 중심으로 K퓨처 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K퓨처 강지훈 CEO 심각한 도덕적 결함으로 잠적설, 측근 비리, 연루 의혹 그룹 경영 공백 위기, 강 대표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K퓨처의 발목 잡나. 기사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강지훈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루머들은 K퓨처의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고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이사진과 소액 주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쏟아냈지만 더 헤이븐의 은신 중인 그와는 연락이 닿을 리 없었다. 네오헤이븐의 거실,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K퓨처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치는 모습과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표정의 서연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른 채 다른 방에서 방금 처리가 된 놀이 공간을 탐험하고 있었다. 저게 다 박 부회장 지시겠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예요. 지우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조작했다.
화면에는 K퓨처 이사회의 긴급 소집 공지가 떴다. 박태수가 강지훈의 경영 공백을 문제 삼아 소집한 것이 분명했다. 예상했던 수순이야. 지훈이 낮게 말했다. 내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겁을 먹고 약점이 잡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하지만 틀렸어. 그는 집무실로 향했다. 화면에 셰도네스의 보고가 올라왔다. 박태수의 에코바이오 프로젝트 비자금 흐름을 거의 다 파악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표님. 화면 너머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태수는 그 비자금으로 단순히 용병만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K퓨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요 기관 투자자 몇몇과 정계의 실력자들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K퓨처 그룹 전체를 삼키기 위한 거대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그는 나를 스캔들로 무너뜨리고 동시에 로비로 이사회를 장악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아이들 문제로 정신이 팔린 사이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해 그룹을 빼앗을 계획이었지. 지훈은 박태수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의 오만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박태수는 강지훈이 가진 섀도넷과 가디언 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훈은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웃으며 뛰어나왔다. 혜은이가 그림책을 들고 그에게 달려왔다. 아빠 이거 읽어주세요.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그림책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로봇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그림책을 읽어 내려갔다. 토끼는 당근을 좋아했습니다. 하민이가 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아빠, 왜 화났어요? 아까 TV에 나오는 아저씨가 아빠 욕했어요. 지훈은 책을 읽던 것을 멈췄다. 그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눈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K퓨처의 CEO라서가 아니라 그저 아빠라서 그를 따르고 있었다. 최허연이 그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이 요새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이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밖으로 나가 저 괴물을 쓰러뜨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그림책을 덮었다. 하준, 하은, 하민. 아빠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해.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기서 엄마 말씀 잘 듣고 김 실장님 아저씨가 보낸 분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나쁜 아저씨를 잡으러 가는 거야.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박태수가 원하는 건 K퓨처와 내 절망이야. 내가 숨어 있을수록 그는 더 기뻐하겠지. 하지만 난 숨지 않아. 그는 김민준에게 명령했다. 언론에 유출시킬 역정보를 준비해. 박태수를 직접 겨냥하지 마. 대신 에코바이오 프로젝트 내부에서 심각한 기업 스파이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CEO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로 움직이고 있다고 흘려. 이것은 박태수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다.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동시에 강지훈의 잠적서를 CEO의 전략적 행보로 뒤바꾸는 고도의 여론전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가디언 팀의 리더에게 연결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박태수의 횡령 증거 로비 명단. 모두 법적 공소장으로 만들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 박태수는 강지훈의 방역에 당황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암시에 그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오만하게 웃었다. 증거가 있다고 그 증거를 가져나올 수나 있을까? 박태수는 강지훈이 여전히 더 헤이븐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지훈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는 강지훈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용병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강지훈이 숨어 있을 만한 곳, 그의 모든 안전가옥을 뒤져 그놈을 찾아내.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박태수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듯 K퓨처 본사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 카메라 앞에서 대표님의 공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 부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선적인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지훈의 섀도우넷이 그의 용병팀의 움직임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용한 용병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고 그들의 다음 목표 지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네오 헤이븐의 집무실에서 지훈은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표님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위장으로 운영하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대표님의 은신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전 병력이 집결 중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덫을 놓을 시간이다, 김 실장. 놈들이 그토록 원하던 나를 직접 만나게 해주지. 정보전은 끝났다. 이제는 실전이었다. 네오 헤이븐의 공기는 여명이 밝아왔음에도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그의 세계를 구성하는 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어제까지 그는 K퓨처라는 제국의 CEO였지만 오늘 그는 세 아이와 한 여자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이자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입던 맞춤 정장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특수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수년간 혹독한 후계자 교육의 일환으로 받았던 각종 생존 훈련과 근접 격투술이 이제야 실전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된 것이다. 그의 허리에는 최소한의 방어 장비가 결속되었고 귓게는 섀도우넷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초소형 통신 장치가 삽입되었다. 정말 가야 해요. 한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복장과 표정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박태수가 그가 당신을 해치려 할 거예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가 원하는 건 나야. 내가 숨어 있을수록 그는 더 대담해질 거고 결국 이곳까지 찾아내려 할 거야. 지우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이 요새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도 햇빛 아래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나가서 어둠을 걷어내야 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실장이 보낸 최고의 경호팀이 이곳을 지킬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 곁을 떠나지 마. 그는 더 헤이븐의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차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주문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서울의 아침 속으로 적의 심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의 목적지는 강남의 평범한 오피스텔. 박태수의 용병들이 강지훈의 은신처로 착각하고 있는 잘 짜인 덫이었다. 같은 시각 박태수의 수족인 최 실장은 자신의 용병팀을 이끌고 해당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K퓨처의 공식 보안팀이 아닌 해외에서 고용된 살인 면허를 가진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타겟의 위치는 4호로 특정됐다. 강지훈 혼자 있거나 혹은 그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 실장은 부하들에게 작전도를 펼쳤다. 우리의 목표는 생포다. 특히 아이들은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된다. 박 부회장님께는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다. 하지만 강지훈,
그놈은 저항할 경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라.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제거도 불사한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폭력성이 번뜩였다. 그들은 소리 없이 엘리베이터를 장악하고 17층으로 향했다. 복도양 끝을 차단하고 3명의 팀원이 찬질 체온섬 4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최 실장은 그제야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철컥. 특수 제작된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팀원들이 문을 열고 진입하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뭐야, 아무도 없나? 그들이 내부 수색을 위해 흩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진입했던 현관문이 뒤에서 쾅 소리와 함께 닫혔고 오피스텔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동시에 모든 창문의 방탄 셔터가 내려오며 그들은 완벽한 강철 상자 안에 갇혔다. 함정이다. 최 실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고출력 전파 방해 장치에 막혀 외부로 송신되지 않았다. 용병들이 야간 투시경을 찾으려 허둥대는 사이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개인 경호팀,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김민준 실장의 직속 팀이었다. 그 허브와 아형저바 어둠 속에서 짧은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총격전이 아니었다. 김민준의 팀은 비살상 고압 전류 장비와 제압수를 이용해 소리 없이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훈련된 용병들이었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덫안에서 시야와 통신이 차단당하자 오합지졸이 되었다. 최 실장은 공포에 질려 권총을 꺼내들고 미친 듯이 난사했다. 나와 강지훈, 나와 이 비겁한 놈아. 탕탕, 총알이 벽을 때렸지만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그림자가 최 실장 앞에 멈춰 섰다. 나를 찾았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총을 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최 실장에게 걸어갔다. 최 실장이 공포에 질려 그에게 방아쇠를 당겼지만 철컥하는 공허한 소리만 울렸다. 이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탄창을 빼돌린 후였다. 강지훈은 최 실장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이 감히 내 아이들을 입에 올렸겠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최 실장이 공포에 질려 버둥거렸지만 강철 같은 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태수, 그놈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박태수는 내 놈을 버릴 거다. 하지만 난 내게 기회를 주지. 지훈은 최 실장의 귀에 꽂힌 통신 장비를 빼앗아 들었다. 그것은 박태수와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 라인이었다. 바로 그때 오피스텔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방 안에는 K퓨처의 공식 보안팀이 아닌 강지훈의 사설 법무팀, 가디언 소속 보안 요원들과 그가 미리 섭외해둔 경찰청 내부 감찰반 요원들이 서 있었다. 모든 용병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불법 무기들과 침입 장비들이 널려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강지훈은 김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준은 경찰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K퓨처의 에코바이오 프로젝트 기밀을 탈취하려던 기업 스파이들입니다. 강 대표님의 유인 작전에 걸려든 거죠.